예, 티타임 인터뷰.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작금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경제 위기를 파헤치다, 이런 제목으로요. 네. 차 한 잔의 인생을, 차 한 잔의 경제를 티터뷰. 제가 이제 위기 상황을 쭉 몇 개 좀 꼽아봤는데요. 지금 위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좀 코멘트를 좀 틀린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세계 대공황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가장 큰 공황이잖아요. 그렇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진원지고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8년인가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도 좋았고 자산 가격 상승한 것이 결국은 또 이제 부담이 돼서 미국 정부가 이제 긴축 정책을 그때 잘못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규모 경기 침체, 세계 대공황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기억하고 있는 큰 쇼크고, 오일 쇼크는 1970년대인데, 오일 쇼크는 이제 이 중동에서 기름값을 이제 올려서 문제가 된 거니까 공급 쇼크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쇼크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일 쇼크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경기 침체가 왔었던 거죠. 당연합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빅 샥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1997년, 98년인데 여기 이제 태국이나 한국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 책을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화를 너무 쉽게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혹은 또 금융기관들이 그때 반자사라고 했나요? 네. 네. 외국에서 자금을 싸니까 싸게 많이 빌려왔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회수하는데 이제 소위 미스매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환 시장이 공격당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미스매칭으로. 미스매칭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IMF 관리 취재 들어갔고, 그때는 뭐 우리가 정말 엄청난 경기 침체, 파산, 일자리 구조조정. 네. 우리가 겪은 가장 그래도 실제로 겪은 가장 큰 위기라고 봐야죠. 당연합니다. 네. 뭐 리먼이나 이런 다른 사태들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로서 97년이 컸고 2011년쯤에 유럽 재정 위기는 이제 좀 빼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2007년 8년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인데 이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 부동산, 서브프라임의 부실 대출, 파생 상품을 엮이고 월가의 탐욕 이런 것들로 이제 자산 가격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결국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면서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게 뭐 세계 대공황 이후의 침체이기 때문에 L자형으로 굉장히 오래 간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2008년 위기는 생각보다 한 2, 3년 빨리 회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는 한 2, 3년 침체됐고 네. 자산시장, 주식시장은 거의 한 1년 정도 쇼크를 받은 다음에 바로 2009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임 때도 우리도 뭐 충격이 굉장히 크긴 했었지만 이게 뭐 IMF 때보다는 우리가 충격을 크진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긴 했지만 그러면 서프라임 위기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나 미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제 말만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좀 저는 이제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그럼 코로나 경제 위기는 뭐냐? 이것도 지금 자산 가격 상승이 꽤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대부분의 위기들은 자산 가격의 거품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겹친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충격과 함께 공급망 훼손, 그 다음에 수요 위축. 이게 겹쳐서 커질 거라는 건데요. 이전의 위기들과 비교해서는 혹은 이번의 위기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네, 너무 거대 담론입니다만 지금 대공황 때부터 1929년부터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전 세계 소위 그레이트 쇼크 어떤 큰 충격을 불러온 경기 침체나 혹은 자산 시장에 큰 충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듯이 일단은 이 자산 시장의 거품이
또 과열이 있었다는 거고요. 맞아요. 과열이 이제 공개되면서 나중에 사람들은 그걸 거품이었다. 나중에 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큰 쇼크라면 큰 쇼크지만 닷컴 버블이 가장 큰 그러네요. 닷컴 버블도 제가 2000년에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2007년 서프라임이 결국 그 주거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CDS라는 1차 파생 상품과 CDO라는 2차 파생 상품이 결국 숙주가 돼가지고 기초자산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생긴 경기 침체였고, 그러면 뭐 아주 옛날에 그 대공황 때는 어땠느냐, 그때도 1900년대부터 1900년 올라오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막 산업화하고 뉴욕 경제가 이제 막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활발하게 돌아갈 때, 그때 라디오 이런 쪽 첨단 산업이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었죠. 이게 신용 매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결국 그 부채가 4개가 됐다는 거죠. 대공황의 뭐 직접적인 요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인컴보다는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자산을 사거나 소비를 하거나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자산시장이 그렇게 정교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쪽에서의 과잉 신용이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지탱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4개가 되거나 혹은 그 부실 요인 혹은 과열 요인을 키우는 숙주가 있었다는 거죠. 숙주는 뭐 그 시대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일 쇼크만 해도 70년대에 2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1차 파동, 2차 파동. 그게 이제 공급 측면의 어떤 유가 파동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에너지 주식 주가, 에너지 기업들로의 그 돈이 쏠리는 그 정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인사이트가 있네요. 지금 우리 셰일 오일 쪽에 돈이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과도하게 쏠리는 거. 그게 또 부채라는 어떤 외계를 통해서 그게 너무 불균형이 심했을 때, 불균형이라면 인컴 대비 어떤 소비의 정도라든지 혹은 자산 가격의 어떤 합리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탐욕이 이 적정선을 다 이렇게 돌파해서 무리한 수준까지 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가격이 조정을 받을 요인이 생겼는데 어떤 외부 쇼크가 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코로나를 간과하는 게 아니고 뭐 코로나 사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그동안 시장이 충분하게 좀 위험 요소가 형성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는 맞습니다. 울고 싶은데 땀 맞는다고. 지금 미국 그 잘 나가는 이제 빵의 기업들이 나스닥의 주도주들이죠. 이런 주도주들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이제 핵심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 성장주의 주축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쏠렸죠. 미국의 부동산도 많이 올랐네요. 2008년 수준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은 넘어섰고,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돈이 굉장히 쏠렸죠. 쏠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 금리를 내쳤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기 이후에 계속 금리를 낮추면서 위기를 잡았고, 2000년 닷컴 버블은 사실은 1989년, 1990년에 저축대부조합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서 금리를 낮추면서 결국 한 10년 후에 닷컴 버블이 왔고 닷컴 버블의 버블 붕괴 때문에 다시 또 금리를 그때 6%대에서 거의 1%대까지 연준이 낮추면서 그게 7, 8년 후에 서프라임이라는 또 약간 괴상한 기괴한 버블을 또 만든 거고 또 서프라임 터지면서 또 금리를 5%대에서 제로까지 낮추면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10년 후에 지금 10년이 아니죠. 11년 장기보황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저금리가 또 어떤
있던 시장이 약간 쏠림을 만들었고 그 쏠림이 조금 과도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온 거죠. 바이러스가 오다 보니까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번 사태는 과거에 어떤 그 지적해 주셨던 말해 주셨던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소위 서지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로 치유가 가능했어요. 가령 뭐 2007, 8년에 서프라임 사태만 해도 패드메나 이런 그 주택과 관련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고 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베일아웃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업들, CDS나 CDO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가 문제된 보험사라든지 리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출 내지는 뭐 신용보강 내지는 공적자금 투입, 유동성 보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지금 이 저희가 저는 뭐 신종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어쨌든 붙였는데 그러면 이 위기에 어떤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다 형성이 됐다는 거. 그러면 이후의 전개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컨디션의 자산시장이나 매크로 환경을 갖고 있느냐, 처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좀 계속 누차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제 뭐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좀 주장했던 부분이 전 세계 경제가 저금리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금리의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리고 차별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좋은 기업과 격차가 좋지 않은 기업, 아니면 아예 나쁜 기업.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 좀비 기업들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저금리가 만든 살짝 기형적인 현상들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130개월 확장하다가 조금 피로도가 쌓였습니다. 실업률이 이제 뭐 3.5% 안정고용 상태에서 더 실업률이 뭐 2%대로 내려가기 좀 어려우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장 경제가 아주 나빠지진 않지만 조금 이제 머추어 됐다는 거죠. 성숙돼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려운 지경.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는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좋아진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뭐 올해 1월 초만 해도 육경제 성장률 계속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계속 낮추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약간 슬로우한 그로스로 감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국면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어떤 이동의 제한, 비즈니스의 제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금 기저질환이 있어서 약간 골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오다 보니까 이걸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좀 이 위기의 크기를 대중서로 봤을 때 조그만 시합으로 인해서 시장이나 경제가 왈칵 놀랐다가 그냥 회복되는 소형 파고는 이미 아닌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중형급의 태풍으로서 소위 그렇습니다. 리먼 사태식으로 어쨌든 정책을 쓰던 뭘 해갖고 또 봉합을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대형 위기식으로 상당한 그 경기 침체가 있느냐, 그럼 어떤 경로로 봐야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이제 부정사실이네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이라면은 좀 다행인 거는 사실은 뭐 문제는 많습니다. 뭐 부채도 많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금리의 폐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역대급 그런 충격파에 비하면 특정 국가가 어떤 금융위기나 엄청난 어떤 사고를 치는 그런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예. 다행이고요. 하지만 조금 만성질환에서 생긴 워낙 저금리가 아니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여러 부실기업들 또 자산시장, 저금리가 아니면 뭐 거의 조금 그 자기 힘으로 가기가 어려운, 물론 지금까지는 기업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아서 주식시장도 좋고 주택시장도 좋았지만 이게 이제 저금리만 갖고는 안 되는, 수요가 조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약간 저혈압 경제로 가고 있는 상태, 네. 만성 질환이 조금 있다는 거죠. 네. 세계 경제에. 그러면 뭐 네. 장기 저성장 국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저성장으로 이끄는 네.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코로나가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의견이 좀 갈려질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혹은 자산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가변적인데, 지금 다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니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네. 금융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완화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한 국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도 보면 뭐 상당히 변화된 또 대선이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슬로우 그로스, 성장률 둔화되고 감속되고 약간 축 늘어지는 네. 그런 상태로 세계 경제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시장은 주가는 이걸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네. 그럼 주가는 항상 그렇죠. 몇 년간에 걸쳐서 나올 악재를 한 번에 다 반영해요. 한 달이면 다 반영해버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금리만 가지고는 잘 통하지 않는, 저금리로 집값도 올리고 수요도 좀 계속 촉진시키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가령 2008년 처음 금리를 5%대에서 연준이 제로까지 낮출 때는 통화이통 속도, 그러니까 GDP에서 총통화의 어떤 비중이 지금보다 2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0bp를 낮춰도 0.5%를 낮춰도 2008년 10년 전에 낮췄던 것에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약발이. 네, 그래서 점점 그 약효가 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정부 빚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 세계가. 가계부채도 엄청 늘었습니다. 기업부채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부채가 꽉 차서 이제 여기저기서 소음을 일으킵니다. 등급이 떨어진다, 펀딩이 안 된다, 신규 채권 발행이 안 된다, 디폴트가 난다, 은행이 부실 채권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폭풍들을 결국 시장이 얼만큼 조금 이 자본주의 경제가 좀 어쨌든 이 자체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잘 치유하면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인 거죠. 이걸 곳곳에 조금 지뢰가 있고, 곳곳에 좀 한점이 있고, 곳곳에 조금 발작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좀 기대를 갖자고 하면, 어쨌든 정책 대응이 지금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정책 대응 된다는 두 가지 양면인 것 같아요. 경기라는 게 좋아질 때가 있으면 또 좀 침체도 되고,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 과외기술비도 해소되고 이래야 되는데, 경기가 죽는 걸 못 보고 정부가 계속 살려놓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크가 온 건데, 어쨌든 그 대공황태 얘기를 앞서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미국이 뭐 금리 올리고 긴축해갖고 더 망가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무슨 수단을 쓰든 어쨌든 간에 재정 정책을 쓰든 금융 정책을 쓰든 이 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은 돼 있다. 그런 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예, 많이 정책 수단도 세련돼 왔고, 하긴 정책적인 어떠한 대응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고조죠. 최고에 달하고 있죠. 각기기. 네, 하지만 그동안 특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온 세계 경제의 어떤 피로도, 그리고 차별화, 그리고 특히나 지난 10년간 너무 저금리에서 부채가 늘었다는 점,
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너무 땡겼으니까 예. 가게든 기업 캐시플로우든 재정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미리 땡겨서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을 미리 써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을 안 되지? 또 2, 3년 후에 경기는 또 돌았을 겁니다. 분명히. 돌았었는데 이렇게 돌아서는 사이클이 옛날 같지 않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취지가 이제 차 한잔 마시는 티타임 인터뷰. 그게 너무 티타임 찍은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이거 또 김 박사님이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또 다음 또 이제 인터뷰 스케줄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정리만 한번 할 테니까 요점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그 위기를 뭐라고 규정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소위 소형급 태풍이냐 중형급 태풍이냐 혹은 대형급 태풍이냐에 있어서 소형급 태풍이 아닌 거는 이미 판명이 나고 있다. 네. 중형급이냐 혹은 정말 대형 퍼펙트 스톰이냐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인지하기는 그런 어떤 세계 대공황처럼 막 몰아가는 초대형급은 아니지만 한 중형급 내지는 중상 사이에 있으면서 좀 늘어지게 오래가는 그런 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또 잦은 어떤 우박이라든지 약간 비바람 또 약간 그 일기의 어떤 그 급변동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게 계속 자산 시장을 좀 공격하고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그런 후폭풍이 조금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약간 성질이 별로 좋지 않은 성질이 약간 더러운 들어온 표현 써도 된다는 방송이 아니라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다음번에는 오늘 무거운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는 좀 삶의 얘기 어떻게 사는 게 또 진정하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인지 또 좋은 여행지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이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번 차 마실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얘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의 티타임 인터뷰, 티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